저는 한글이 뛰어난 문자라는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글은 중국의 한자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한글이 독창적이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청중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글로벌 컨퍼런스장. 하버드 대학의 유명 언어학 교수와 중국 IT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스토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미국인 엘레나입니다. 구글에서 인공지능 AI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IT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라스베가스 글로벌 IT 컨퍼런스는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기술을 탐구하는 대규모 행사인데요. 저처럼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IT 전문가들이 이곳에 모여 최신의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죠.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미래로 AI가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AI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하죠. 교육부터 의료, 환경,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 AI가 적용되면서 저희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답니다. 컨퍼런스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전 세계 IT 리더들과 개발자들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각국의 기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AI가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AI의 혁신적인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싶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AI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에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전부터 제가 가장 기대했던 발표 중 하나는 바로 IT 강국인 한국의 발표였는데요. 한국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로 특히 AI와 5G 그리고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해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들의 발표를 직접 듣게 된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죠.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구글에서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는데요. 한국 기업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효율성과 빠른 기술 적응력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그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적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죠.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발표가 많다고 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IT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시스템까지 한국의 기술력은 실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었죠. 컨퍼런스 당일 한국의 발표가 시작되었을 때 분위기는 이미 뜨거웠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 또한 그중 하나였죠. 발표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IT 기업의 수석 기술 책임자였으며 그는 한국의 기술적 성과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도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특히 AI 기반의 교통관리 시스템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고 이는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발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술 중 하나는 바로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의료 진단 시스템이었는데요. 그 기술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발표를 들으면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왜 의료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새로운 의료 진단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제공하였죠. 예를 들어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나 유전자 정보, 생활 습관, 그리고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작은 징후들까지 포착할 수 있었답니다. 그 기술의 핵심은 바로 빅데이터였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수많은 환자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그 데이터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이 됩니다. AI는 수십만 건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그를 통해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추천하게 되죠. 더 나아가 유사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 경과까지 분석하여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일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했던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자랑하였는데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암과 같은 복잡한 질병에서는 AI의 진단 정확도가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그 시스템은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과거에는 환자가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후에야 진단이 내려졌지만 AI 시스템은 그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건강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미리 알려주었죠. 예를 들어 혈당 수치가 천천히 상승하는 패턴을 포착한 AI는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정하도록 돕는 것인데요. 이는 결국 환자가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스템은 유전자 정보까지 활용하였는데요. 각 개인의 유전적 소인을 분석하여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방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 강한 질병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리 위험도를 분석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한 조기 진단 시스템은 특히 암과 같은 질병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였는데요. 암은 조기에 발견될수록 치료 확률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AI 시스템은 초기 단계에서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어 환자에게 더 많은 생존 가능성을 열어준답니다. 게다가 그 AI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강력한 점은 개인 맞춤형 치료라는 것이었는데요. 모든 환자는 각기 다른 유전적 배경과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질병이라도 각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각 환자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추천하였죠. 예를 들면 같은 암 진단을 받은 2명의 환자에게도 각기 다른 치료법이 제시될 수 있었는데요. 한 환자는 유전자 분석 결과 특정 항암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다른 환자는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추천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한 맞춤형 치료는 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크게 높여주며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표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례로 AI를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이미 실현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AI는 환자의 치료 경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치료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보장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AI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의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의사와 AI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사였습니다. 한국의 발표에서는 AI가 의사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의사는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한 협력 관계는 의료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AI는 의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의사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와의 상담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는 특히 시간이 중요한 응급 상황에서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AI는 응급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사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의료 시스템은 현재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한데요. 한국의 발표에서는 이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질병 예측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목표였죠. 또한 AI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의사와 환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AI의 진단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답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와 예방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발표는 이러한 AI 의료 시스템이 단순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의 상당 부분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의료 진단 시스템 발표가 끝난 직후 컨퍼런스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는데요.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발표를 들으면서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감명을 받았고, 특히 AI와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의료 분야에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웠죠. 정말 대단해. 역시 한국은 IT 강국이야.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의 의료기술 전문가가 말을 꺼냈는데요. 그는 발표 내용을 열정적으로 칭찬하며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도 AI를 도입한 의료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한국의 방식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저기 그런데요.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낮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분위기를 잠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인 참석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베이징의 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술 전문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발표는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는데요. 이 기술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이 약간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한국의 발표에 찬사를 보내는 가운데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진 사람들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첫째로 AI를 통한 진단 시스템이 정말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AI가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결국 의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빅데이터와 AI를 도입한 시스템을 연구 중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분야에서 AI의 판단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진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게다가 중국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AI가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자칫 잘못 관리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표가 과대평가되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중국의 관점에서는 아직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우리는 데이터의 양만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한국이 제시한 시스템이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인 참석자의 불만에 회의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는데요. 주변의 몇몇 참석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제기한 문제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다소 당혹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한국의 발표자들은 침착하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이정민 박사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는데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의문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한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의료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AI가 의사의 결정을 보완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 박사는 말을 이어갔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시스템은 단순한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활 패턴이나 과거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사들이 미처 보지 못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찾아낸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에도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그는 끝으로 덧붙였는데요. 물론 저희도 AI가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박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참석자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AI가 의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데이터는 그 무엇보다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요. 그는 결국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듯 자리에 앉으며 말을 끝냈는데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인 참석자의 불만 섞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의 발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발언 이후에도 여러 나라의 참석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고 한국 측은 그 질문들에 성실히 답변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되살렸습니다. 저 역시 중국인 참석자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강했는데요. AI와 빅데이터는 분명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지금 당장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점점 더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술은 항상 반대와 의심을 받기 마련이야. 하지만 진짜 혁신은 그런 비판을 넘어서 발전하는 거지.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인 참석자가 다시 말을 꺼냈는데요. 그는 중국인 참석자의 의견을 경청하였지만 한국의 발표에 더 많은 신뢰를 두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이 왜 IT 강국으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IT 혁신은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는데요. AI와 같은 복잡한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점이 매우 감동적이었죠. 특히 저는 한국이 스마트 시티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구글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구글도 이미 AI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술을 사회에 적용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요. 가장 큰 일정 중의 하나인 언어학 세션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존 밀러 교수가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언어학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저였지만 한글의 디지털 적합성을 논하는 그의 주제는 많은 이들에게 흥미를 끌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태도로 무대에 섰는데요. 그는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이며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인지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는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등 여러 언어와 문자 체계를 비교하며 한글이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풀어갔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규칙성 덕분에 컴퓨터 처리와 디지털 환경에서 매우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반면에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국어와 일본어는 방대한 문자수로 인해 학습과 입력이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청중들은 그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쪽 구석에서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밀러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조합해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반면에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습이 어렵고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학습자가 수천 개의 문자를 외워야 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입력과 처리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도 다양한 음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컴퓨터에서의 입력 속도가 훨씬 빠르답니다. 그리고 오타의 발생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저는 교수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평소에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확실히 한글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중국인 남성이 손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어조는 상당히 도전적이었는데요. 저는 한글이 뛰어난 문자라는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남성은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우 챙으로 중국의 IT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한글은 중국의 한자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한글이 독창적이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청중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리우 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의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중국의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글이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다소 놀랐는데요. 중국의 한자가 한글의 기원이라고? 이는 제가 처음 들어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교수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이었죠. 하지만 존 밀러 교수는 리우 챙의 발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리우 씨, 저는 중국의 한자 체계가 얼마나 역사적이고 중요한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이 중국 한자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하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해 소리를 표현하는 음소 문자로 한자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러 교수는 차트와 역사적 자료를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한글의 독창성을 증명했는데요. 한자는 의미를 담은 상형 문자인 반면 한글은 소리를 기반으로 한 음소 문자입니다. 이러한 두 문자 체계는 기본적인 구조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이 한자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리우 챙은 교수의 차분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는데요.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한글이 탄생하기 전까지 중국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한글은 그저 중국 문자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그의 격정적인 주장에 청중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 논쟁이 단순한 학술적인 토론을 넘어 민족적 자존심과도 얽혀 있음을 깨달았는데요. 리우 챙은 단순히 학문적 사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방어하고자 하는 듯 보였죠. 밀러 교수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대답했는데요. 리우 씨, 저는 당신이 말하는 중국 문화의 영향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반도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문자를 사용했고 그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한자의 변형이 아닌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는 한글 창제의 배경을 다시 설명하며 세종대왕이 문맹을 줄이고자 했던 노력과 그 결과물을 강조하였는데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 핵심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소리를 표현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중국 한자와 전혀 다른 발상입니다. 리우 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더 이상의 강력한 반박을 내놓지 못하였는데요. 그의 감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교수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청중에게 설득력을 더해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의 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저 역시 그의 설명에 더 깊이 공감하였답니다. 그 순간 일본인 참석자인 사토 히로시가 손을 들며 발언을 요청했는데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일본어 또한 매우 정교한 언어 체계입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로 이루어진 복합 문자 시스템이며 이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사토 히로시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변했는데요. 맞습니다, 사토 씨. 일본어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화적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실용성입니다. 교수는 한글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장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한글은 그 규칙성과 단순함 덕분에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서의 입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또한 음소 문자로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정보 처리와 검색에 있어 아주 효율적이랍니다. 일본어의 복잡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리우 챙과 사토 히로시는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교수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 앞에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언어적 논쟁이 단순히 학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정체성과 자부심이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밀러 교수의 발표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IT 컨퍼런스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이며 그들은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고유의 문자 체계인 한글이 자리하고 있었죠. 한글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의 흐름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 체계임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한글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매우 기대되었으며 한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야말로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 개발자로 일하고 계시는 엘레나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한국의 IT 기술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신 엘레나 씨께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다른 한국의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